자, 테스트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질문. 테스트 질문. 자, 없으시면 숙제 꺼내보시고. 숙제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바로 좀 들어갈 건데, 오늘은 전력 생산 및 수송, 요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력 생산, 수송.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발전소의 구조, 뭐 이런 것들도 배울 거고, 원리, 당연히 배울 거고요. 그렇다면 그 만들어진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보내줄 건지, 근데 이렇게 보내줄 때 뭐가 중요한지, 어떤 식으로 보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 보내줄 때 중요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단원이 사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잘 이해하면, 잘 따라오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를 푸는 게 좀 까다로운 파트야. 이 부분은 문제를 푸는 게 좀 까다로운 파트라서 오늘은 진도를 좀 빼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구교재 문제들을 좀 드릴 거예요. 그것까지 숙제로 나갈 거니까 개념을 잘 들으셔야 문제도 잘 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자, 전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원리는 전자기 유도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전자기 유도가 뭔데?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코일 주변에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유도 전류가 생산되는 거. 이거를 우린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하거든. 포인트는 자기장이 변화하는 거. 변화하지 않으면 자기장만 있다고 해서는 결국 유도 전류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 자기장을 계속 변화시켜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기초적인 거 하나만 더 잡고 가자. 자기장은 뭔데? 자기장이라는 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린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비슷한 말로 뭐 중력장,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기장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참고. 자기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제일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거는 방향이 중요해요. 표현을 할 때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N극, 여기를 S극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나침반의 방향으로 볼 거야. 여기다 나침반을 두면 N극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나침반의 N극이 왼쪽을 보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린 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침반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N극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꼭 기억해. 자, 그리고 S극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거죠. 이 방향을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린 게 지금 자기력선이라는 건데, 자기력선이 뭐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실제로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린 것 뿐이야. 자, 중학교 때 봤던 그림이 기억이 날 거야. 자석 주변에 막 선 막 그려져 있던 거. 그게 이제 자기력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기력선을 그릴 때 주의해야 되는 거 하나만 더. 자기력선은 절대로 끊기거나 겹쳐서는 안 돼요. 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끊기거나 겹쳐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자기력선을 봤을 때 방향은 N극이 나오는 방향이고요. S극은 꼭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자기력의 크기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자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자기력이 강하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자기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막대자석이라고 이야기하면 몸통 쪽은 자기력선의 밀도가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 봐봐. 양극 쪽은 자기력선의 밀도가 크죠. 그래서 막대자석 같은 경우는 양극 쪽에 자기력이 세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표현도 한번 배워봅시다. 자기장에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 그래서 일단은 X로 표시를 하면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면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 표현 방법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평면이 이렇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대요.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내 눈깔이에요, 눈깔. 눈으로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네모나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치? 근데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해돼? 자, 근데 이거를 요 아래에서 내려다 본다면, 아래에서 올려다 보는 거지, 그치? 아래에서 올려다 본다면 네모나게 보일 거야. 근데 튀어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치? 이번에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어떤 평면을 통해서 만약에 이 칠판을 평면이라고 본다면 칠판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X로 표현할 거고, 칠판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 거야. 이해돼? 그래서 표현 방법도 알고 있어야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그러면 전자기유도를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전자기유도에서 유도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유추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선 법칙 두 가지를 알아셔야 돼요. 자,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전류의 세기와 관련된 법칙이에요. 유도전류의 세기와 관련된 법칙. 그럼 유도전류의 세기는 언제 세질 것인가? 핵심은 이거죠.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셀 거다. 요거야. 그럼 자기장의 변화를 어떻게 세게 해줄 수 있는데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첫 번째 센 자석을 사용하면 되죠. 이거 두 번째, 자석 움직이게 할 거니까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코일도 사용하겠죠. 그래서
코일의 감은수를 늘려주게 되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 하나 더, 두 번째가 더 중요해. 렌츠의 법칙. 이거 뭐 법칙 이름을 외우려거나 뭐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외워지면 그냥 외우면 되는데 안 외워지는데 둘이 헷갈리는데 뭐 그렇게 해서 막 구분해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업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렌츠의 법칙은 유도전류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거는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돼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 그럼 이게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라는 걸 또 이해를 해야겠지. 그래서 총 하나, 둘,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건데 쉬운 거부터 한번 이해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건전지는 연결해 놓지 않았어. 전류가 안 흘러 아직. 근데 여기에서 N극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 거야. N극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 거야. 그럼 이 N극 자석에 자기역선을 표현을 해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겠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겠죠? 근데 이 자석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결국 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큰 곳에 위치하게 되는 거지, 코일 자체가. 그럼 얘가 움직이는 동안 아래쪽으로 향하는, 우리가 보기에 아래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더 강한 구역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려와서. 이해돼? 잘 들어야 돼.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자기력선이 강해진다. 아래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강해진다. 이걸 방해할 거야. 그럼 아래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을 약하게 해주고 싶겠죠? 그럼 아래쪽으로 향하는 걸 약하게 하려면 그 반대인 위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형성되면 좋겠죠. 상쇄될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위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 자기역선을 연장해 보면은 이 뒤쪽은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자기장이 나타나고 있겠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N극 자석이 그 접근해 오는 순간부터는 이 코일에서 이 위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점점점점으로 표현을 했죠. 이렇게 이어주면 이걸 내부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 자기장. 자, 그랬을 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꺼내오면 돼. 내부 자기장,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잡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손가락을 감아 쥐게 되면, 그죠? 그걸 우린 전류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아 쥔 방향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이게 유도전류라는 이야기죠. 접근해 올 때. 자,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내가 전구를 연결해 놨다면 얘가 접근해 오는 순간부터 여기에 전구가 갑자기 불이 번쩍하겠죠. 이해돼? 그래서 이게 유도전류 방향 유추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봐봐. 그러면 이 코일은 자석은 아니지만 마치 자석 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자기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긴 마치 N극, 여긴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긴 마치 S극이 된다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자석이 접근해 올 때 이 코일과 자석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거지. 가까이 오니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가까이 오니까 밀어내는구나. 밀어내려면 N극이 가까이 올 때 밀어내는 거니까 N극이 생기네, 위쪽이. 여긴 S극이네.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까이 왔던 N극이 있어요. 가까이 온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멈춰봐. 그냥 정지한다고 해봐. 정지하면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죠.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거니까 만약에 가만히 있다면 전기는 안 흐를 거야. 근데 가까이 왔다가 다시 바로 뒤로 빠진다면? 자, N극 자석의 자기장은 이렇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N극 자석의 자기장 자체가. 그럼 얘가 뒤로 가게 되면은 자기력선의 밀도가 약한 곳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죠. 코일 자체가. 이해돼?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이제는 약해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뒤로 갈 때는. 멀어질 때는. 아래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약해지는 걸 방해할 거래. 그러면 약해지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약해지게 하면 안 되니까 결국 이 코일에서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이 약해지는 자기장을 보강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코일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력선을 이어보면 여기에서는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내부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결국 그게 위치를 보니까 여긴 마치 자기장이 튀어나오고 있는 걸로 보아. 여긴 마치 N극, 여긴 마치 S극이네. 되니?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아래쪽이고요. 내 손가락을 감아 쥐게 되면 그게 전류의 방향이라서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되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까이 올 때랑 멀어질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 거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야. 자, 또 하나 보자. 그러면 얘가 멀어지려고 할 건데 이쪽이 S극이 돼버리지. 그치? 그러면 멀어지려고 할 때 이번엔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반대극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게 되네.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방해할 거래. 그러면 가까이 오면 밀어내야 돼. 방해하는 거니까. 멀어지려고 하면 잡아당겨야 돼. 가지 말라고. 이게 방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N극이 가까이 오니까 밀어내야 되네. 그럼 여기 N극, S극. 그러면 N극 쪽으로 손가락 꽂고 나머지도 감아치면 그게 전류 방향인 거죠. 여긴 멀어질 거래. 그걸 방해할 거야. 멀어지는 걸 방해하려면 잡아줘야죠. 그치,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여긴 S극, N극. 자기장 방향 결정됐으니까 아래쪽으로 꽂고 나머지 손가락 감아주면 그게 전류 방향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엔 S극으로 한번 해보자. S극. S극이 가까이 올 거래. 그럼 S극의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죠. 이해되죠? 그치? 마찬가지야. S극이 아래로 와.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더 강한 구역에 진입하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기장이 더 강한 구역에 진입하니까 위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세지네. 위쪽으로 가는 자기장을 약하게 상쇄시켜주면 좋겠죠. 그래서 약하게 상쇄시켜줄 거라서 코일에는 다시 아래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되니? 그래서 여기가 마치 S극, 마치 N극. 그러면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손가락 감아지면 이렇게 감아지게 되겠네.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해돼? 똑같죠? S극이 가까이 오니까 밀어내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S극, N극.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유도전류 방향을 잘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패러데이 법칙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해주려면 자석의 세기를 센 걸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리고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해주려면은 이 자석이 계속 움직여야겠죠? 근데 계속 움직이게 할 때 이거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더 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류의 세기가 더 세게 흐를 거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자, 코일의 감은수라는 거는 여기에 감은 걸 더 많이 감아주게 되면은 이때 형성되는 자기장이 더 강해져요. 자기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유도전류도 더 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유도전류 방향 잘 결정 지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른 형태로도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N극 자석이 이렇게 있고 클램프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여기에다가 원형 도선을 동그란 링으로 된 원형 도선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래요. 자석이 자기 N극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석이 다가가게 되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치? 근데 어느 자기장이 강해져?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강해지는 거지.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강해지는 걸 방해하려면 왼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형성돼야겠네. 그럼 왼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는 이 코일 내부에서는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상쇄가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코일 왼쪽 편은 마치 자기장이 나오는 거니까 왼쪽 편이 N극. 코일 오른쪽 편이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S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또 N에서 S극으로 자기장 방향이고요. 나머지 손가락을 감아 쥐게 되면 이게 유도전류의 방향인 거지. 그래서 유도전류 방향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네요. 이해됩니까?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유도전류 방향. 그러면 요 N극이 가까이 올 때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방향을 보아하니 자석과 코일은 서로 어떻게 할 거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것도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보자. N극 S극.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 표현해 보면은 NS로 이렇게 지금 나온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S극 쪽으로 바로. 그때 요 사이 공간에다가 요 네모난 사각 링을 일정한 빠르기의 V의 빠르기로 여기를 진입시키고 통과시킬 거예요. 통과시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통과시킬 때 이 사각링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 어떻게 예측할 거냐면 진입할 때와 그냥 통과 중일 때와 탈출할 때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입할 때. 자, 코일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네모나게 그냥. 근데 이 앞쪽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 거야. 들어가는 자기장이죠.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본 거야?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걸 이해해야 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양을 지금 그린 거죠. 아시겠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 자, 그럼 진입할 때니까 요 코일 입장에서는 점점 자기장의 면적에 포함되고 있겠지. 이 코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아래로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돼야겠지. 위로 올라오는 자기장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자. 위로 올라오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인 거죠. 나머지 손가락에 감아쥐게 되면 그게 이 사각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또 해보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해돼? 자, 두 번째. 완전히 이제 통과를 하는 중이야. 통과 중. 또 그래야 돼. 난 나중에 학원을 차리면 꼭 전자칠판을 쓸 거야. 전자칠판 알아? 화면이에요. 화면이야. 아이언맨처럼 막 이렇게 막 확대하고 막 다들 손으로. 그래서 막 길게 탭해서 복사해서 끌고 오고 막 다 돼요. 졸라 비싸. 그래서 그걸 꼭 하고 싶어. 어쨌든 통과를 하는 중이래. 그럼 여기 이제 다 진입을 한 거야. 균일한 자기장 내에 다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다 이미 들어왔는데 V라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움직이는 동안은 이 면적에 대하여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죠.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얘한테 미치는 자기적인 세기는 변하지 않거든.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통과 중일 때는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이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균일한 자기장을 탈출할 때. 탈출할 때. 탈출 중이다. 이렇게죠. 그러면 잘 봐봐. 여기 면적은 지금 자기장 영향권 밖으로 넘어왔죠.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는 아래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자기장이 세지게 만들어줘야지. 방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세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 감아주면 그게 전류 방향이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전류 예측할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일정한 자기장을 통과하는, 균일한 자기장을 통과하는 코일에서의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전류의 방향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발전기죠, 발전기. 그래서 발전기 구조는 요거랑 되게 비슷해요.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 N극, S극, 자기장의 방향은 요렇게. 그때 요 사이에다가 먼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코일을 요렇게 넣어 놓는 거죠. 전구. 뭐 여기에다가 프로펠러를 하나
달아놓고 이거를 우리는 터빈이라고 부를 거야. 구조는 이렇게 돼. 그래서 이 터빈을 돌리는 거죠. 물로 돌리면 이게 수력발전기, 바람으로 돌리면 풍력발전기가 된다는 거지. 얘를 돌리면 여기 전기가 흘러서 전구가 밝아진다, 뭐 이런 얘기네. 그치? 근데 전기가 왜 들어오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봐야겠죠. 요 녀석이 이제 뭐 이렇게 돈다라고 할까? 터빈이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 때를 한번 유추를 해볼게. 이해가 안 될지 몰라서 요거 한번 얘기해보자. 이 코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 뻥 뚫려 있어요. 그쵸? 지금 현재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하게 코일이 있으면 요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죠. 나란한 방향이니까. 근데 얘가 조금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요만큼 단면적이 생기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단면적만큼으로 자기장이 여길 통과하게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이게 여길 이렇게 돌면서 점점 이 코일 안쪽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지게 되겠네. 이해됩니까?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어느 쪽의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그럼 이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을 줄여줘야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을 줄여주려면 왼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형성돼야겠지. 이 코일 내부에서.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요렇게죠. 이해됩니까? 나머지 손가락 감아쥐게 되면 그게 전류의 방향인 거고, 돌기 시작하면 전류 방향이 요렇게 도는 거지. 따라오고 있어. 눈 떼면 안 돼. 알겠어? 요렇게 도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해해. 알겠니? 자, 그리고 점점 돌아서 90도가 될 때까지 생각해 보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점점 커지는 거죠. 유도전류의 세기가 점점 세지겠지. 90도가 됐을 때 제일 셀 거고요. 이해돼? 그럼 여기 90도가 됐는데 0도에서 90도까지는 자기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세지는 변화야. 세지는 변화. 근데 다시 90도에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여기 면적이 줄어드는 거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네. 아시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약해진다라는 이야기는 방해하기 위해선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다시 세져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 방향이 형성돼야겠네요. 그래서 유도전류 방향은 요렇게겠지. 요렇게. 아까는 어떻게 했어? 요렇게였죠. 지금은 요렇게죠. 반대 방향으로 90도 기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 방향이 바뀐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종이 노란색 부분 이렇게 뒤에 부분 앞뒤 방향 상관없죠. 야, 씨,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고 여기도 이렇게 흘러?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도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지. 코일이니까 같은 전선이니까. 이 면이 아니라 전선이에요. 안 되네. 차라리 구겨놓자. 아, 너 때문에 더 더러워졌잖아. 지저분하잖아. 이게 뭐야. 어쨌든 다시, 그러니까 요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를 봐야 돼. 이렇게 돌 땐 많아지죠. 적어지죠. 다시 많아지죠.
그치? 적어지죠. 이해돼요? 다시 많아지고 적어지고 많아지고 적어지고.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러면 결국 많아지고 적어지고 했죠? 이때 유도전류 방향이 한 번 바뀌었죠. 그 다음 반바퀴에서도 또 한 번 바뀌겠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한 바퀴 도는 동안 유도전류의 방향은 두 번 바뀐다라고 암기해 주세요. 근데 그 기점을 표현하는 건 각도가 몇 도로 나올지는 모르는 거라 머릿속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언제 바뀌는 건지. 유도전류의 방향이 언제 바뀌는 거야? 자기장의 개수가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 변화가 있을 때. 많아지고 있었던데 이제 적어지네. 그때 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유도전류의 방향도 예측할 줄도 아셔야 돼요. 예측할 줄도 아셔야 돼요. 돌기 시작할 때라고 얘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 코일만 보자는 거야. 돌기 시작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가야죠. 이해돼요? 머릿속으로 돌려봐. 다시 돌려봐. 많아지잖아. 그치? 그럼 이걸 줄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자기장이 흘러야 된다고. 나머지 손가락 감아주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이해돼요? 요렇게니까. 요렇게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 발전기에서 세부적인 그림이 뒤에 나와 있어요. 자, 111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발전기 그림 나와 있거든. 자,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 보면은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단면적이 증가하고 있지. 이때 유도전류 방향이 있을 거야. 근데 90도부터 180도까지 봤을 때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단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언제 바뀌는 거야? 코일이 90도 회전한 이후에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원리 이해돼? 그래서 우리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그거 이해하려고 요거 한 거야.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도 똑같은 거잖아, 이게 결국에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많아지고 있는 거니까 줄이려고 튀어나오는 게 많아지고. 여기는 탈출하는 거죠. 그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적어지죠. 적어지니까 이걸 다시 많아지게 하려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결국에. 그림만 좀 더 복잡해질 뿐인 거지. 아시겠죠? 발전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예시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책에는 나오진 않았네. 자, 이런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원리들 어떤 거 있니? 그건 전동기죠. 선풍기는 좋은 지적이었어. 선풍기는 이거의 반대죠. 발전기 같은 경우 에너지 변화를 보면은 얘가 도니까 전기가 만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로 뭘 만드는 거야? 전기를 만드는 게 발전기야. 알겠어?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게 발전기인데 반대로 전동기,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말로 표현을 하면 모터죠, 모터. 모터를 돌리려면 콘센트를 꽂아야 되지 않아? 건전지가 필요하거나. 그치? 뭘 하는 거야? 그럼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는 거죠. 그치? 역학적 에너지. 이해돼?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전동기랑 발전기는 구분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선풍기 뒤통수에 들어가 있는 게 전동기 모터인 거죠. 선풍기 뒤통수에 들어가 있는 게. 풍력 발전기가 해당돼요. 뭘 걔랑 아예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뭘. 물레방아는 발전기죠. 그치. 발전기에 풍력 발전기가 거의 발전기에 풍력 발전기 있는 거고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거 뭐 있어? 유도전류 쓰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너네들 맨날 버스 탈 때 찍는 거. 교통카드. 거기에 코일이 들어갑니다. 알겠어? 코일이 들어가고 그 코일을 이제 단말기에다가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 교통카드인 거야. 이 교통카드를 자석에 갖다 대면 전기가 흐르는 거죠. 교통카드 안에 코일. 그럼 그 유도전류를 인식해서 카드가 태그됐구나 라는 걸 통하여 돈을 빼가는 거야. 뭐 그런 것들도 사용이 된다는 거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책 페이지 105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뭐 간이발전기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탐구활동 보니까. 이거 뭐냐면 구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모난 원통에다가 자석, 네오디뒻 자석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요. 얘를 이제 코일을 감아 놓는 거야. 코일을 감아 놓고 여기에다가 전구를 연결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이 양 끝을 잡고 흔들어. 자석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코일과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장 변화가 당연히 생기겠지. 그런 과정에서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흔들 때는 얘가 불이 밝혀지는 거고 정지하면 불이 안 밝혀지는 거고. 알겠어? 뭐 그게 간이 발전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 방식과 에너지 전환 이것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발전기 발전. 얘를 돌리면 전기가 흘러. 모든 발전기의 원리는 똑같아. 근데 문제의 종류는 뭐냐면 얘를 뭐가 돌리냐가 다른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람이 돌리면 풍력 발전기라고 하는 거고 떨어지는 물이 돌리면 수력 발전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에다가 뭘 쏘는 거냐면 수증기를 쏘는 거야. 수증기. 더 쉽게 말하면 스팀을 쏘는 거예요. 스팀을 고압으로 쏘는 거야. 이해돼? 근데 그 스팀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그 스팀을 어떻게 만드는지. 물을 끓여야 스팀이 나오잖아. 이해돼? 근데 물을 끓여야 스팀이 나오는데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물을 어떻게 끓인다는 거야? 화석연료로 끓인다는 얘기예요. 화석연료를 태워서.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생한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스팀을 만들어서 그 스팀이 터빈을 돌려주는 거죠. 이해돼? 근데 그렇게 터빈을 돌리고 난 스팀은 다시 모아서 냉각수로 액화시켜서 다시 또 물을 만들고 그 물을 또 끓이는 거고. 이해돼? 근데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말하는 거지.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에 똑같이 스팀이 터빈을 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팀을 어떻게 만들어?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만드는 거지. 핵 분열. 그래서 여기 책에 핵발전에서는 핵연료의 핵에너지라고만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거기다 핵분열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핵분열. 자, 그래서 책 그림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화력발전 봐봐, 화력발전. 보일러예요, 보일러. 석탄, 석유를 태워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야. 물을 끓이니까 그 빨간색 증기죠, 그게. 스팀. 그 스팀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자, 핵발전도 봐봐. 그것도 보일러예요, 결국에는. 핵 발전을 통해서 지금 핵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요, 원자로에서. 그래서 증기 발생기 보이죠? 그래서 증기가 만들어지고 그 증기가 터빈을 때리면 발전기가 돌겠죠. 그렇지.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든 증기는 터빈을 때린 뒤에 냉각수에 의해서 액화되어서 다시 끓러가는 거죠. 끓으러. 이해돼? 그래서 원리는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물을 끓이는 근원 에너지가 다른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줄을 타고 우리 집으로 보내줘야 돼. 그걸 송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자, 쉬는 시간.
자, 다시 해보자. 자, 이제 전력 수송 이야기 할 거야. 전력 수송. 자, 전기를 이제 어떻게 보내줄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기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려면 전력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전력을 알려면 전기 에너지를 알아야겠죠. 전기 에너지는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당연히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지. 그쵸? 그때 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호로 P라고 표현을 할 거야. 파워. 그러면 전력이라는 거는 전기 에너지인 VIT, 즉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전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 시간당 전기 에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는 VI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P는 VI. 그래서 단위로는 뭘 사용할 거냐면은 와트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의 의미는 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간당 사용하는. 근데 여기서 시간이라는 게 hour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자, 세 번째는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전기줄을 타고 전기를 보내줄 때 우리가 쓰지도 않은 에너지들이 손실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열로 손실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손실 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손실 전력 어떻게 구하는지 봐봐. 자, P는 VI였어. 이게 전력인데 손실 전력은 여기에다가 V는 IR,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옴의 법칙. 이 V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손실 전력이 나와요. P 손실은 I 제곱 R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손실 전력이라는 거는 전류의 세기 제곱에 비례하고요. 저항에 비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손실 전력은 당연히 클 거고, 또 전류가 크면 손실 전력도 클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린 손실 전력을 결국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 이거야. 100와트, 100와트를 내가 받을 건데, 실제로 받은 거는 한 70와트밖에 안 돼요. 그럼 손실 전력이 몇 와트라는 거야? 30와트라는 거지. 그러면 그 손실 전력을 줄여주면 우리는 더 많은 전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줄이는 게 좋은 거겠죠. 손실 전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저항을 낮추든지 전류를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먼저 손실 전력을 낮추는 방법. 손실 전력을 낮추려면 첫 번째, 저항을 줄여주면 돼요. 그래서 저항을 줄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전기 저항이 작은 금속을 사용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금 같은 거. 근데 너무 비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저항이 좀 적은 작은 구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리. 자, 그리고 또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도선의 굵기를 두껍게 써도 돼요.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지겠지. 단면적이 넓으면 전류가 흐르기 좋을 거 아니. 저항이 작아지겠죠. 그렇지. 근데 도선의 굵기를 굵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도선이 비싸지겠죠. 그치. 송전선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비싼 걸 더 두껍게 만든다? 너무 비싸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타협을 하고
최적의 굵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 어쨌든 여기서는 더 할 게 없어요. 세 번째, 혹은 도선의 길이를 짧게 해도 되죠. 길이가 짧아지면 저항이 작아지거든. 근데 도선의 길이를 짧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주거 밀집 지역 근처에다가 발전소를 짓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발전소가 멀리 있으면 도선의 길이가 길어질 거 아니야, 송전선이. 발전소가 가까이 있으면 짧아질 거고. 그럼 발전소를 가까이 설치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발전소를 가까이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화력발전소가 가깝다고 생각하면 공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치? 그리고 뭐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이런 거는 뭐 사실 지역에 대한 그 제한이 있잖아. 그치? 바람이 잘 부는데, 혹은 뭐 댐이 있는 곳, 충분한 물 자원이 있는 곳, 수자원이 있는 곳, 그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혹은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를 생각해봐. 핵폐기물 나오잖아. 유출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도선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 이미 경제적으로 혹은 안전하게 이런 걸 타협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지금보다는 더 잘할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방법 뭐예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약하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류를 약하게 하면은 저항 손실 전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약하게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할 때 요거를 낮춰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걸 낮춰주면 전력이 줄어들잖아. 아니 손실 전력을 줄이려고 공급하는 전력도 줄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얘만 낮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압은 높여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럼 전압을 높여주게 되면 예를 들어 전압을 한 2배가량 높여줬다라고 생각해 볼까? 2배가량 높여주면 전류는 절반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이렇게 절반으로 낮아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니까 R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요 I가 2분의 1이 되면 2분의 1의 제곱배만큼, 즉 손실 전력이 4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경우, 뭐 예를 들어 100W를 받는데 내가 뭐 70W만 받았다고 했죠. 손실 전력이 30W지. 그런데 그 경우에 비하여 전압을 만약에 더 높여서 내가 전력을 받는다면 손실 전력이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4분의 30만큼의 손실 전력이 빠지고 나머지를 받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받을 때, 전압을 좀 높여서 받는다면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린 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 행해야 되는 게 뭐야? 얘를 줄여야 돼요. 얘를 줄이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게 뭐야? 다시 전압을 높여야 돼. 그러면 전력을 생산할 때 전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변압기죠. 변압기. 자, 전압을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요즘 한문 안 배우지. 아예 안 배웠지. 초등학교 때부터. 과목 자체가 없죠. 있었어? 언제 있었어? 초중고가 있었어요. 있었어? 있었는데 왜 안 배워?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그냥 써봐요. 중학교는? 중학교 때는 1, 2, 3학년 중에 딱 한 학년을 1년만 배웠고? 고등학교도 과목이 있다고? 2학년 때 한문이 있어? 한문 선택하고 있어요. 선택하면? 근데 선택을 하면 선생님들이 말리지. 한문 선생님 없다고. 있으셔? 네, 따로 있어요. 와, 진짜? 의외인데? 하고 있어? 나 없어졌다고 들었어, 어디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문이 없어져서 애들이 말을 잘 못하나? 그러니까 뭔가의 뜻에 대해서, 그거를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말이 있어? 그런 적 있어. 다복하다가 무슨 뜻이야?
이런다니까? 다복하다. 무슨 뜻이겠어? 복이 많다 아니야. 씨. 어. 아니, 한자 문제가 아니지. 이게 뭐 한자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더라도 대충 어떤 한자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나라 말, 이런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은 대부분 다 한자어잖아. 한자어 쓸 줄은 모르더라도, 한자로 쓸 줄은 모르더라도, 어떤 한자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대충 그걸 의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뜻으로 받아들여서 대충, 저 말이 무슨 뜻이구나를 대충 이해하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한문을 잘 안 배워서 그렇구나. 아무튼 변합기의 변자가 이게 변한다는 이야기죠. 뭐가 변해요? 압력? 전압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전압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을 어떻게 변하게 할 거냐라는 거는 변압기 원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를 사용할 거야. 코일이 2개. 전자기 유도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변압기 책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그릴게. 여기 코일 감겨져 있지. 그치? 그래서 1차 코일, 2차 코일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코일을 여기는 하나, 둘, 셋, 4번 감아놨다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감아놨다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가문수의 비율이 1대2죠. 그치? 가문수 n으로 표현할 거야. 가문수의 비율이 1대2네요. 그럼 이때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쪽에서 생산된 전력이 와요. 그럼 여기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 전류 때문에 여기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죠. 또. 그래서 여기 전력이 또 가. 근데 얘를 P1, 얘를 P2라고 했을 때 P1, P2 값은 똑같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변압기 내부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있다, 없다? 없다. 변압기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전력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변압기 내부에 손실 전력은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다면 요 전압도 VI야. V 곱하기 I예요. 요 전압도 V 곱하기 I예요. 되니? 근데 가문수가 뭐에 비례하냐면 전압에 비례하게 돼. 많이 감아놓으면 전압이 커지는 거야. 알겠어? 많이 감아놓으면 전압이 커지는 거야. 전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2배 정도 커지는 변압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때 전압이 110V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변압기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건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220V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때 P1, P2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숫자로 한번 해보자. 여기 2A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몇 A가 흘러야 돼요? 1A가 흘러서 나간다는 이야기지. 어찌됐건 전력 자체는 똑같거든. 이해돼? 근데 전압이 지금 2배가 되면서 전류가 절반이 됐으니까 손실 전력은 4분의 1이 되겠죠. 이런 거야. 자, 그래서 결론부터 다시 지어본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가문수, 코일의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하는데 전력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전류랑은 반비례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어렵게 표현한 게 이런 거예요. 각각 1, 2를 붙여서 표현을 해보자. 1, 2를 붙여서. 그래서 N1분의 N2는 V1분의 V2겠죠. 비례관계니까. 근데 전류로는 I2분의 I1이겠지. 반비례관계니까. 반대로도 쓸 수 있어야겠죠. N2분의 N1은 V2분의 V1일 거고 I1분의 I2가 되겠지. 이해돼? 변압기 쉬워. 변압기 쉬워. 가문수에 비례해서 전압은 커지고 전류는 작아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돼? 그래서 이 변압기를 이용한다면 우리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송전 과정을 한번 이제 마저 이해를 해보자. 자, 일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전기줄을 타고, 물리적으로 전기줄을 타고 변전소로 보내줄 겁니다. 변전소, 어떤 변전소냐면 초고압 변전소.
그 무슨 소리야? 초고압 변전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똑같은 전력으로 내보내긴 할 건데, 그치? 똑같은 전력으로 내보내긴 할 건데,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엄청 키워준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엄청 키워주고,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변압기, 가정,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내주는데,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빵빵빵빵 키워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차, 2차, 주상, 뭐 이렇게 가정까지 올 때 전압을 서서히 낮춰주고 가정에 도달했을 때 220V로 안정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핵심. 알겠어? 왜 우리가 전압을 높였는데 가정까지 초고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감전사고 1년에 많이 나거든. 감전사고 나면은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라고 해봐봐. 엄청난 초고압에 감전이 되는 거지. 그치? 사망사고가 많아지겠지. 감전에 대해서.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대부분 다 120이잖아. 220이잖아. 그치? 그래서 220V까지 낮춰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송전 과정은 이렇게만 이해를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소송 방안 세 가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 자, 전선의 지하 매립. 자, 그래서 감전 사고를 막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그치? 근데 지하 매립을 하게 되면은 돈이 비싸죠. 그치? 돈이 비싸. 근데 이게 매립해 놓으면 좋은 점도 있어. 뭐 경관이 깔끔해지고요. 그치? 사고율도 줄어들 거고.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유지보수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단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전선을 바꿔줘야 되거나 라고 했을 때 땅을 다시 파야 돼. 그런 단점이 있고,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죠. 그치? 전류 방향 아까 계속 바뀌는 거 얘기했었잖아. 90도 기점으로. 이게 바뀌게 되게 될 건데, 그래서 그런 전기를 우리는 교류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류전기를 직류전기로 바꿔서 송전을 하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줍니다. 교류를 직류를 바꿔주게 되면은 대용량 전력을 멀리까지 잘 보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직류 송전을 한다. 그래서 대용량 전력을 먼 거리에 보내는데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 이건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소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이 사용하는 전기 전력량이 매 시간, 매 초마다 바뀌겠죠. 그치? 뭐 예를 들어 내가 TV를 보고 있다가 TV를 끄고 컴퓨터를 켜요. 그러면 TV가 먹는 전력량이랑 컴퓨터가 먹는 전력량이 다를 거잖아. 그치? 그러면 컴퓨터가 뭐 좀 덜 먹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컴퓨터를 켜면은 나는 이제 전기가 좀 덜 필요해. 그렇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공급자가 그거를 인식해서 필요한 만큼만 또 줄여서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또 남는 거는 더 많이 필요한 쪽으로 더 보내주는 거고요. 이해돼? 그래서 실시간으로 공급량과 수요량을 맞춰주는 시스템을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포인트는 실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 이거 가지고 어려운 거 안 물어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송전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우궁비 문제가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거든.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숙제를 할 때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일단은 111페이지까지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좀 슬슬 좀 풀어보시고 남은 시간 동안 좀 풀어보시고 지금 이제 부교재 프린트 드린다 그랬죠? 그치? 그거 지금 뽑아놨으니까 그것도 마저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문제를 지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